황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월요일을 맞아서 한 주간 좀 증시에 대한 주요 변수들을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얘기들 해드렸는데 첫날부터 진짜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신 없었어요. 이슈 체크하느라. 예, 우리 증시도 힘이 빠진 모습이었고 특히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과 홍콩 증시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영향들을 우리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또 뉴욕장은 3대 지수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욕 증시 잘 가서 좋다. 우리도 오르겠다. 과거에는 약간 이런 옛날에 식의 그랬죠. 네. 해석이었다면 우리는 못 가는데 저쪽 장만 지금 잔치네 하면 약간의 박탈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박탈감 가운데서 그래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참 다각도의 전략들, 다각도의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만 좀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은 해야겠습니다. 어제 이슈들이나 이벤트 실적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 규제 리스크가 커졌어요. 어떤 사교육에 대한 규제 조치는 지난 주말에도 들려오긴 했었는데 다만 이것이 증시에 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초강력 사교육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제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규제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업종군들이 전체적으로 밸류는 높은데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에도 좀 최전선에 나가 있는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업종군들이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주, 부동산주,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상하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네.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2%, 항생지수가 4%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것 때문에 중간에서 횡보를 거치던 코스피도 약간은 조정을 받고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벤트, 주요 실적 이런 발표들 때문에 이번 주는 만만치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중국의 규제 리스크까지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참 여기에 대해서 올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되게 면밀하게, 긴밀하게 좀 전략을 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서로 날선말을 주고받았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 중국 사교육 규제 이것 때문에 특정한 기업이 금요일에 40%, 또 어제 40% 빠졌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어떤 사교육 규제가 뭐냐? 주요 내용들만 한번 추려보면요. 사교육 회사의 증시 상장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정규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그러니까 중국어, 수학,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사교육사는 이제 증시 상장이 금지가 되고요. 역시 그 사교육사들의 신규 허가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이랑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학원 수업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평시에도 학원 수업은 밤 9시까지만. 여기에다가 외국 자본이 중국의 사교육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외국 자본도 끌어올 수가 없고 사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사교육 시장 확대는커녕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일 텐데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중국 사교육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하려던 회사들도 네. 있을 테고 하다 보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 홍콩 관련 교육주들 40% 빠진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청담러닝 6% 이것도 급락이긴 하죠. 미국도 역시 관련 교육주들이 한 10%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것 때문에 교육주에 대해서 다시 불안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어떤 교육 정책 때문에 교육주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네. 말을 했었고 저희가 어떤 추천 개념의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국내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고 제대로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온오프라인에서 입시교육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교육 정책 가운데서 수시는 축소되고 정시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교육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수능에 대해서 EBS 연계가 약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나라 국내 교육주에게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과연 중국에서 오는 그런 악재와 국내 시장에 있는 호재 어디가 이기고 교육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투자 의견이 가능할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늠, 호학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져서 네. 차라리 교육주를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심리도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교육주 자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구체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은 규제를 하나 해도 정말 화끈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뒷면에 있는 것이 사교육 규제를 한 거잖아요. 교육을 해야지 돈벌이 수단으로 할 수 없다라는 큰 그림이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 사교육 때문에 아이를 저출산이 안 낳는. 계속 네. 이어진다. 이거 저출산 이제 탈피하겠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중국의 특성상 네. 뭘 해도 화끈하게는 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어제 깜짝 놀랐던 충격적인 소식인데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예.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느낌표 3개까지 딱 붙이면서 BNK에서 매도 의견을 강력하게 냈습니다. 공모 첫날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죠. 애널리스트로서는 사실 쉽게 말하기 쉽지 않은 네. 청약 자제를 부탁한다라고 강경하게 매도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 24,000원, 공모가 대비 38% 하향 조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셀, 매도 의견을 낸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의견을 냈을까? 장외가 34조 어이없는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추가 성장을 위한 증명이 필요하다라며 플랫폼 기업임을 강조하는데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 확대, 그 성장을 잘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높은 대출 성장 지속, 리스크 관리 등 앞으로 이것들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실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들 청약을 자제하시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하게 매도라고 말을 한 거죠. 앞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우리는 기존 은행과 달리 플랫폼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봐야 너희는 은행업으로 명시돼 있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BNK가 어제 타이밍을 맞춰 냈지만 사실 다른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7월부터 계속 내기는 했었습니다. 네. KTB에서 7월 20일에 관건은 고성장 재현, 플랫폼으로서 발전 확인 필요하다. 앞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과거 은행이 그랬던 것처럼 초기는 성장률이 좋지만 갈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안타에서도 플랫폼이기 전엔 은행이다라고 7월 15일에 냈습니다. 비교회사 선정, 미국의 여신업계, 스웨덴의 증권업계랑 비교한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이건 좀 유사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신 점유율 기대도 과도하다. KB처럼 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왜 그만큼 평가를 받고 있느냐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안타에서도 나름 센 표현을 썼었어요. 비대면 영업도 영업 방식의 차이지 사실은 그냥 은행업이다. 왜 그렇게 카카오뱅크에 대해 고평가해주고 있냐라는 강경한 리포트였는데 왜 앞서 BNK가 더 주목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들은 다 중립 의견이었어요. 예. 실컷 내용은 이렇게 쓰고 네. 중립 의견을 냈었단 말이죠. 강경하게 매도의 목표가 38% 낮춰서 하향 딱 내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청약을 받는 신청할 수 있는 증권가에서는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유안타와 KTB 그리고 BNK까지 나왔는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가 방송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면 지난주 금요일쯤 냈었으면 말이야. 투자자에겐 도움이 됐었을 텐데 물론
어제 내서 이슈몰이는 했습니다만은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어제 상장 첫날에만 12조 원 뭐 예상치나 기대치보다 조금 낮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 만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 좀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투자 판단이 가능할지 이거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전략 곧장 가보시죠.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종목군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고 전략적인 측면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 어제도 장황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한 주 쉽지 않겠다. 좀 우리가 좀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다가 중국 규제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네. 어제 또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성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얼마나 영향을 받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번 한 주간 때 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 이것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한 슈퍼 위크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FOMC 회의 결과 내일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이 한 주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8월 한 달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따지면 미국은 진짜 강한 6월, 7월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아직 유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를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강한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것이 더 갈 수 있다는 확인을 준다라면 충분히 8월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그냥 이미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우려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흐름의 분석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8월 한 달은 고전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주 초반에 강한 매도가 나왔다가 목요일에 선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급이 이제 풀려나? 미국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견조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일단은 강한 매도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어제는 좀 주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항상 FOMC 회의가 있을 때는 최근 들어서는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더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첫 번째 수급을 좀 악화시켰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중국 관련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항생지수가 어저께 장중한 4%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좀 풀리는지 여부, 그러니까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중국이 계속해서 기업 규제 이런 이슈들은 좀 우리나라 영향은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여기에 우려감을 좀 느끼시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이기는 선진지수로 편입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의 흐름을 좀 더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전보다 좀 덜하다. 그리고 오히려 유럽 시장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동조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견조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고, 저는 그렇다라면 좀 주목을 해보신다라면 오히려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랠리가 나온다라면 저는 뭐 전기전자 업종군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 소비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레벨업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최근 한 2주 동안 지수가 좀 억눌렸던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확산 때문에 억눌렸다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경기 회복 가네 이런 쪽의 측면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소비주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섹터는 좀 이번 주에 좀 주목하시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할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추천을 해줬는데, 그래도 지금 전기전자나 2차 전지 소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시점보다는 연말 시점 갔었을 때는 더 높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계속 그렇죠.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각 자체는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이제 굴곡이라는 게 좀 있는데 그 굴곡이 이번에 좀 깊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작게 나올 것이냐가 이번 주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주요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공략 가능한 전략이 있을지 이 부분 함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사교육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규제 리스크가 나왔으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육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어떤 국내 모멘텀만 봤을 때는 여전히 정책적인 교육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교육주 안에서도 좀 입시 쪽으로 비중이 크냐 아니면 뭐 온라인 쪽으로 비중이 크냐 좀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은 국내 교육주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받는 시점 어떤 투자 전략과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국내 교육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그 기업 규제가 작년부터 좀 심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내부적인 정치적 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텐센트 같은 경우는 막 음원 뭐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좀 있었고 뭐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강한 규제가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방과후, 뭐 선행 학습 이런 거 금지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금지한다고 금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근데 어쨌든 중국도 1년에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조 원 정도의 사교육 시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가 일단은 상장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규 업체 허가를 좀 중단하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고강도의 규제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그 메가스터디라든지 일부 기업이 중국 사교육 시장에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뚜렷하게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거나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영업력 약화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계속해서 거리두기 강화되고 있고 뭐 하반기에는 그 2학기 때는 전면 등교를 좀 목표로 하고 있지만 뭐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EBS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교육 환경이 좀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사교육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 시장이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도 있지만 초저학년 시장의 사교육도 상당히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유아 사교육 시장 혹은 또 반대로 성인 사교육 시장, 뭐 공무원이든 뭐 특수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이런 사교육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의 이러한 교육 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 모멘텀은 계속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또 국내 이슈에 좀 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약간 성인 교육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멀티 캠퍼스는 계속해서 전 성장성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육주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최근에 부침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제외한다라면 좀 이 두 기업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교육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요. 멀티 캠퍼스와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할 얘기도 참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청약에 어제 하루 12조 원이 몰렸고 받으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상장이 된 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이번에 청약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전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막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증권사를 다 청약을 했다라면, 지금은 딱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어저께 하루 정도 흐름을 봤다면 오늘 좀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얼마가, 청약 증거금이 얼마가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제 이게 실질 청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최근 4년 동안 고속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고속 성장한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성장세가 강했었던 것이고, 여러 리포트가 나온 것처럼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약점은 은행 영업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 소매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그 전세대출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도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제약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쨌든 결국엔 소매금융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은행 영업 이익이 아직 없고, 물론 카드라든지 보험 서비스 진출을 좀 꾀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역시 좀 비싸다, 공모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은행 영업만 따져서 물론 앞으로 다른 부분도 성장성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은행주 중에서는 거의 2위 정도, 1, 2위를 다툴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만약에 따상 혹은 당일 상한가만 당일 상승만 한다가도 10위권, 시가총액 10위권까지도 그렇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고평가 논란은 당장 벗어날 수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 청약을 저도 조금은 조금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지만, 공모 청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난 실질적으로 보겠다. 어차피 공모 청약을 한다고 해도 수많은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몇 주 정도의 주식이고, 진짜 투자는 상장 이후이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근데 조금은 최소 한 달 정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전망이나 전략적인 부분에서 또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이슈들 마무리 짓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DDR5로 전환 임박, 반도체주 다시 뜨나라고 반도체 업종 픽을 해오셨는데,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 좀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좀 됐었죠. 네. 지난주에 이제 삼성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조금 반도체 투자 좀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 DDR5 전환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좋았었고, 증시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는 어찌됐든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3,300포인트를 좀 저항으로 받으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의 관심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전기전자 업종 봐야 된다고 한 것처럼 IT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있었던
DDR5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인텔이 DDR5는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개발이 다 완료가 됐지만 개발이 완료가 돼도 이거 사용할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인텔이 올 하반기 4분기서부터는 PC CPU 제품부터는 DDR5 적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서버 제품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제품 출시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DDR5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제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된 업체들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또 투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전공정보다 후공정 쪽이, 그러니까 전공정은 크게 변화될 것이 없기 때문에 수혜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만 후공정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한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아직 이게 시작일 가능성도 좀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을 좀 선정해 봤는데 뭐 테크윙이라든지 TSE 그리고 ISC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분위기 자체는 계속 상승 전환 혹은 상승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았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나왔습니다. 테크잉, TSE, ISC까지 앞으로의 흐름들 저희가 이제는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